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유전자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은 크게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영양 불균형은 세포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때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요소를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씨앗기름은 동맥을 파괴하며 뇌졸중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 탄수화물 식단은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는 원인이 되며 몸을 망칩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거나 질병에서 자유롭거나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음식의 4가지 기둥은 자녀의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도와 아이는 키가 더 커지고 성인은 부드러운 관절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것입니다. 진짜 음식을 통해 몸과 자연을 연결하면 자연은 몸의 DNA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영양의 중심 원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병을 물리치는 음식의 4대 기둥,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뿌리 깊은 영양, 즉 수천 년 동안 전수되어 온 영양의 지혜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먹었던 4대 음식의 기둥은 뼈 있는 고기, 내장육, 발효 음식, 생음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곰탕, 설렁탕 같은 사골국물과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을 해외 영양학자들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탕, 순댓국, 생간, 육회 등 전체식을 해온 한국인들에게 저자가 권하는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통 음식의 4대 기둥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음식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법.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항산화제가 특정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매일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사람들은 영양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영양 보충제와 기능성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인공 비타민과 항산화 제품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기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해답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필자와 요리사인 남편 루크는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을 가려내기 위해 전 세계의 전통 음식을 연구했다. 연구 목적은 최고의 전통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통 음식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세포로 전달되는 영양소를 극대화하는 요리법과 4가지 음식군을 찾아냈다. 오늘날 우리가 건강 문제를 겪는 이유는 더 이상 전통의 방식대로 요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먹었던 식단의 4대 기둥을 지킨다면 우리의 유전자는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모든 전통 요리는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전통 요리의 4대 기둥이라고 부른다. 첫째, 뼈 있는 고기. 둘째, 동물의 장기와 내장.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넷째, 발효와 발화 음식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이 4대 기둥에 해당하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이 음식들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요리 전통은 과거부터 중요한 가치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 다행히 전통 요리들은 세월의 파고를 견뎌냈고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인류 전통 음식의 4가지 기둥.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서서히 나이 들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음식의 4대 기둥은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도울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의 4대 기둥, 즉 호모 사피엔스의 영양학적 토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건강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전통 요리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기름진 식사를 하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비교적 낮다. 미 보건당국과 의사들이 금기로 여기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4대 기둥에 근간한 전통 음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 음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4대 기둥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지금 시작해보자. 제1기둥, 육류요리 4대 법칙. 고기. 단어 자체만으로도 식욕을 돋운다. 고기에는 정말 다양한 요리법이 존재한다. 전통 요리에서 고기 요리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뼈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에는 통째로 익힌 커다란 칠면조 요리를 식탁 한가운데 놓는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지방과 뼈, 골수, 껍질 등을 최대한 버리지 않고 요리하는 게 좋다. 전통 요리와 고급 요리에서는 고기의 육즙을 보존하여 다채로운 맛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부터 요리할 때 풍미를 높이고 영양을 보존하기 위한 4가지 법칙을 알려주고자 한다. 육류 요리법을 터득하는 것은 음식의 진정한 힘을 획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제1법칙. 너무 오래 익히지 말 것. 당신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살짝 익히는가 아니면 충분히 익히는 쪽인가? 요리사인 남편 루크는 완전히 익힌 고기는 쓸모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핏물이 줄줄 흐르고 비위를 상하게 하는 고기 요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붉은 피를 머금은 덜 익힌 고기가 훨씬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스테이크의 핵심은 점도와 질감이다. 오래 익힌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 분자가 뜨거운 조리 과정 속에서 뒤얽혀서 복잡하게 결합한다. 그래서 고기는 고무처럼 질겨진다. 고기를 칼로 자르기 힘들어지고 많이 씹어야 하는 데다가 소화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최대 단점은 인체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고기를 적당히 익히면 영양소와 풍미가 살아난다. 육즙이 잘 배어들고 소화도 쉬워진다. 그렇다면 높은 가열 온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기를 잘랐을 때 육즙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상태다. 너무 익힌 것이다. 스테이크는 육즙을 머금은 붉은색이어야 한다. 미디엄 레어를 권유한다. 미디엄 레어에 일단 익숙해지면 레어에 도전해보자. 제2법칙. 고기는 천천히 뭉근하게 익혀라. 요리사들은 음식이 어떤 특유의 맛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고기를 천천히 익히면
맛과 영양에서 아주 특별한 식사를 만들 수 있다. 음식은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다. 고기는 근육, 힘줄, 뼈, 지방, 껍질, 피 등이다. 각각의 부위가 화학적 다양성을 품고 있다. 그 다양성이 혀 위에 펼쳐질 때 우리는 다채로운 맛을 볼 수 있다. 향긋한 풍미는 영양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천히 고기를 익히기 위해서 전기 찜솥을 반드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수분과 시간, 그리고 다양한 고기 부위가 있으면 된다. 수프 만들기, 뭉근한 불에 끓이기, 뚜껑을 덮어 증기 보존하기. 이 모든 것이 고기 안에 물 분자가 지키는 요술 같은 기술이다. 제3법칙. 지방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없다. 과거부터 인류는 지방이 풍부한 동물을 선호했다. 그래서 동물의 지방이 가장 많을 때 사냥을 해왔다. 가령 박목사슴은 여름에 체중의 15%가 지방이지만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서 체지방을 30에서 40%까지 늘린다. 이 시기가 사슴 사냥의 적기이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아주 통통한 동물을 선호했으며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를 귀하게 여겼다. 그들은 사냥 수확이 좋으면 늑대들을 위해 살코기를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방을 섭취할 경우 영양학적 이익은 무엇일까? 우선 지방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지방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고탄수화물 식단은 인체 조직을 손상하지만 천연 지방이 많은 식사는 그렇지 않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비타민 A, D, E, K 등의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육류의 지방은 조리 과정에서도 도움을 준다. 육즙을 보존하려면 고기의 겉면에 지방층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능한 육가공 전문가들은 두툼하고 맛있는 지방을 함께 있도록 자른다. 특히 조류와 같은 동물은 지방이 피부 밑에 위치한다. 촉촉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 넓은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점이 많다.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오메가3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 오메가3를 얻으려면 피부 아래 지방을 포함해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야 한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마블링이 짙지만 목장에서 자란 소는 비교적 기름기가 적다.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다. 돈이 충분치 않은데 유기농 식품을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포기하고 정육 코너로 가라. 유기농 축산물은 생물 농축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한다. 식물은 땅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농축하기 때문에 풀 500g에는 그 풀이 자란 흙 500g보다 칼륨 함유량이 더 많다. 동물의 조직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풀이 땅에서 얻은 무기질과 풀 자체가 만든 비타민을 농축한다. 제4법칙. 사골육수, 최상의 영양보충제. 관절의 중요성은 노인의 나이가 되면 실감한다. 관절 건강은 인대와 힘줄, 뼈 끝에 있는 콜라겐에 달려있다. 콜라겐은 커다란 생체 고분자로서 인체의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다. 조상들은 뼈 우린 육수를 즐겨 먹었다. 사골 육수를 통해서 관절보호 물질을 통째로 몸에 공급한 것이다. 사골 국물은 어떤 영양 보충제보다 뛰어나다.
그 이유는 첫째, 뼈와 관절을 천천히 뭉근하게 끓이는 것은 인위적인 글루코사민 제조 과정의 온도와 압력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골 국물에는 한두 가지 영양소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연골 구성 성분을 비롯해 무기질과 비타민까지 들어있다. 사골국의 맛이 아주 좋은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현대 프랑스 조리과학의 아버지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는 사골 육수의 풍미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는 육수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 지혜로운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뼈의 신비를 알고 있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들은 겨울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초식 동물의 뼈를 끓여 먹었다. 칼라하리 사막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뼈와 골수를 활용하는 행위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전수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필자가 뉴질랜드의 한 농장을 방문했을 때 기운찬 80대 여성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뼈 전달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자란 마을에서는 뼈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뼈를 함께 공유했다. 가정에서는 뼈를 냄비에 넣어 약한 불로 밤새도록 끓인 뒤 다음 집으로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뼈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수천 년 동안 지혜로운 인류는 동물의 골수와 관절을 남김없이 활용했다. 우리의 유전자는 이러한 음식과 영양소에 익숙하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걷고 싶은가? 그렇다면 약국은 지나치고 사골을 파는 동네 정육점으로 직행하라. 제2기둥. 내장육은 영양의 원천이다. 일반적으로 내장은 동물의 살코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를 말한다. 오늘날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내장육이다. 지금의 음식 문화는 살코기에 탐닉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원래 내장육은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식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비타민 A는 시각 기능과 성장 인자에 작용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소 생간의 비타민 A 함유량은 압도적이다. 만약 생간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생충 감염이 걱정된다면 굳이 날것으로 먹으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다만 영양학자는 간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장육은 진짜 비타민 보충제이기 때문이다. 간은 몸의 저금통이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이 몸의 필요량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간에 차곡차곡 저장된다. 간은 고기 중에서 영양학적으로 가장 훌륭한 부위다 라고 강조했다. 단,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소의 간을 구입하기를 추천한다. 안구의 지방은 풍부한 비타민 A와 루테인의 원천이다. 동물의 눈알 지방은 끈적끈적한 히알루론산과 글루코사민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히알루론산은 병원에서 $200를 지불하면 1회에 21mg을 투여받을 수 있다. 무릎 관절과 안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히알루론산을 먹는 좋은 방법은 생선찌개를 먹을 때 생선의 눈알을 먹으면 된다. 동물의 뇌와 신경조직은 오메가3와 뇌를 구성하는 지방 및 인지질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100g당 무려 1.2g을 섭취할 수 있다. 동물의 호흡기관은 글리코사민을 함유하고 있다. 혹시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는가? 동물의 눈알을 먹으면 우리 눈에 좋다. 동물의 관절을 먹으면 우리 관절에 좋다. 동물의 신체 부위를 먹는 행위가
인체의 동일 부위에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동정요법에서 출발한다. 이 요법은 독일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창안한 치료법이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을 치료한다는 의미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강력한 영양제인 내장 부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기 일쑤다. 영양의 원천이 도축장에서 버려지거나 동물 사료와 재활용 고기로 재가공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내장육과 같은 부속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장육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내장육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질 것이고 아이의 유전적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러 동네 정육점에 가자. 제3기둥 인류의 놀라운 지혜 발효와 발화. 발효와 발화는 독성을 없앤다. 인류는 식물의 독소를 몸의 이로운 물질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다. 바로 발화와 발효다. 그래서 발화곡물과 발효채소는 소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며 유익하다. 오늘날 최고의 음식 중에는 발효, 발화 혹은 두 과정 모두를 거쳐 탄생한 것이 많다. 발효 과정이 없었다면 와인과 맥주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빵,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초콜릿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열매를 일주일 이상 햇볕에 놓아두어야 과실 발효가 일어나고 풍미의 향연을 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일 먹는 커피도 예외가 아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 피클, 케첩, 그리고 천연 조미료를 포함하면 발효식품 목록의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발효는 음식을 보존하고 완전히 새로운 맛을 탄생시킨다. 사람들은 발효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모든 전통 요리의 기초를 이루는 기둥 중 하나를 형성했다. 우리는 세균과 곰팡이를 불청객으로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은 이 불청객에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인은 대두를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다. 대두를 물에 불렸다가 삶은 뒤 장기간 발효시켰다. 그 이유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다. 전통 방식으로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두부, 된장, 나토 등은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다. 반면 시중에서 파는 두유와 두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품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또는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섭취할 경우 남녀 모두에게 생식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진료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이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환자들에게 대두로 만든 식품을 먹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대두 식품을 끊은 뒤 그들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식재료를 발효하면 원래보다 더 많은 영양소로 채워진다. 왜 그럴까? 미생물은 해독작용과 더불어 영양분을 잔뜩 얹어주는 마법을 부린다. 미생물은 녹말, 섬유질 같은 단순한 물질을 효소의 힘으로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 등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와인은 포도주스보다 항산화제 함유량이 더 많아지고 치즈는 우유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더 많아진다. 착한 미생물들은 비타민 D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무기질을 해방하고 음식을 오래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인체가 처리할 수 없는 독성 물질이 들어올 경우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들은 인체를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이다. 활생균, 몸을 지키는 용맹한 전사. 우리 몸과 관련해 세균과 곰팡이를 단순히 구분하자면 딱 두 종류, 즉 좋은 놈과 나쁜 놈이다. 전자를 우리는 활생균이라 부른다. 음식을 보존하고 해독하고 영양가를 높이는 이로운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활생균은 우호적이고 매우 얌전하다. 따라서 우리 몸은 활생균을 먹여 살리고 동시에 활생균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활생균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병원균이라는 나쁜 녀석들을 철저히 감시한다. 활생균은 인체의 면역 체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활생균은 몸을 지키는 든든한 수비대이다. 우리가 편하게 영화를 즐기는 동안에도 장내 미생물들은 병원균을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미생물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 저장 용기,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오래 보존하고 영양분을 간직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왔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냉장고, 통조림, 밀봉 기술의 발달로 음식 보존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인 발효는 영양소를 지켜주고 풍부하게 해주지만 현대식 식품 보존법은 영양소를 별로 지켜주지 못한다. 만능 창고인 냉장고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영양소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냉장 보관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소실된다. 냉장 보관되는 콩은 7일 만에 비타민C 함유량의 77%를 잃는다. 우리는 다시 발효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약간의 수고만 더하면 지금까지 먹은 것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채소 절임을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 일단 양배추를 만능 조리기구에 넣고 썬다. 소금과 여러 양념을 버무리고 빛을 차단한 통에 담은 다음 양배추가 위로 뜨지 않도록 물병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올려둔다. 수건으로 덮어 벌레의 접근을 막는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나면 된다. 발효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재료를 자연 그대로 두는 발화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4기둥, 생음식. 맛이 강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다. 신선한 자연의 음식은 대부분 균형 잡힌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항산화제를 활용하고 있다. 식물은 다양한 항산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제 목록은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라는 위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이타적인 영웅이다. 자신을 던진 항산화제는 시간이 갈수록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 항산화제가 산화를 지연시키는 만큼 산소도 항산화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을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식물의 영양학적 힘은 맛으로도 느낄 수 있다. 즉, 맛이 강할수록 영양도 많다. 영양소의 밀도와 풍미의 강도는 비타민, 무기질, 기타 영양소가 농축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를테면 샐러리, 후추, 브로콜리, 마늘 같은 자극적인 채소는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 함유량이 감자와 무와 같은 뿌리 채소보다 많다.
명심해야 할 것은 조리하면 항산화제가 타버리고 많은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리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식단의 균형을 위해 신선하면서도 자극적인 맛을 내는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생우유,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음식. 우유는 정말 멋진 음식이다. 우유의 지방은 뇌 구성물질의 중요한 원천이다. 내가 권하는 우유는 저온 살균 우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자란 건강한 소에게서 얻은 생우유를 말하는 것이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우유와 고조 부모님들이 즐겨 드시던 우유 사이에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 만약 우리가 풀을 뜯은 소의 생우유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크고 건강했을 것이다.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과 등이 굽은 노인 환자들을 덜 만났을 것이다. 아이는 성장이 좋아지고 강한 면역력이 생기며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오랜 시간 우유에서 영양분을 얻었다. 하지만 유당불내증 이슈로 혼란이 벌어졌고 의학계에서는 우유의 가치를 무시해버렸다. 대부분의 서양 의사는 유럽인이 유당불내증이 낮은 이유는 유럽인만이 과거부터 낙농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 이는 무지의 소치다. 아쉽게도 서양 의사들은 발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우유를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면 된다. 음식의 4대 기둥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음식의 4가지 기둥은 자녀의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도울 것이다. 뼈 있는 고기는 뼈 발육인자와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 아이의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당연히 아이는 키가 더 커지고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일 것이다. 성인은 부드러운 관절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것이다. 인공 영양제를 아무리 골라 먹는다 해도 사골 국물만큼 건강을 강화하지는 못한다. 내장육은 뇌를 구성하는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건강한 뇌를 위해 내장육을 지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장육은 변질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알약으로 영양소를 담아놓을 수 없다. 활생균으로 가득한 발효 음식은 장에 침투하는 병원균을 막아내며 감염과 알레르기 증상을 방지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활생균은 온갖 종류의 비타민을 자체 생성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것이다.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텅 빈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발화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건강한 빵과 밥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음식이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는 캡슐에 담긴 영양 보충제와 비교할 수 없다.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 요리를 통해서 유전자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다음 2단계를 기억하자. 첫째,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키운 최고의 식재료를 찾자. 둘째, 음식의 4대 기둥을 중심으로 요리하자.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인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음식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두 가지 인공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씨앗기름과 설탕이다. 이 두 가지 음식은 적색 수배자 리스트의 최고 상단에 있다. 이 불온한 재료는 어두운 커튼 뒤에서 음흉하게 서로 결탁하고 있기에 더욱 위협적 존재다. 오늘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유전과 과도한 고기 섭취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씨앗기름과 설탕이 재앙의 원흉이다. 전통 음식의 4대 기둥에 대한 주관적 해석. 음식의 4대 기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자가 좋아하는 4대 기둥 음식들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래서 편집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제1기둥, 뼈 있는 고기의 핵심은 고기와 뼈를 우려낸 국물입니다. 그 이유는 고기와 뼈 국물은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미세 영양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기와 뼈를 함께 끓인 요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뼈 있는 고기 요리의 핵심은 바로 사골 국물입니다. 서양인들은 고기의 살코기를 주로 먹기 때문에 사골 국물이라는 존재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사골 국물은 너무나 친숙한 존재입니다. 설렁탕, 갈비탕, 곰탕을 비롯한 모든 국물 요리의 주인공은 사골 국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이며 비만 코드의 저자 제이슨 펑 박사도 사골 국물을 최상의 음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골 국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골 국물에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섞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코코넛 향이 그윽하게 퍼져서 풍미가 좋습니다. 제2기둥은 내장육입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동물의 내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축가공 업체에서는 동물의 내장을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내장을 가공할 수 있는 제반 시설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달랐습니다. 동물의 기관 중 버리는 부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절부터 전체식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내장탕, 순댓국, 꼬리곰탕, 머리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내장 요리가 계승되어 왔습니다. 내장은 비타민의 보물 창고입니다. 특히 저자는 내장 중에서 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간은 영양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위입니다. 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제3기둥은 발화와 발효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발효 음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은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한국의 장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항상 발효 음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권유 중 눈여겨볼 부분은 발화입니다. 발화는 음식의 단순당을 주요 영양소로 전환합니다. 곡물을 섭취할 때는 발화 곡물을 선택하십시오. 발화 현미와 발화빵을 추천합니다. 제4기둥은 생음식입니다. 신선한 음식을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생선회, 해산물, 육회입니다. 이 음식들도 한국인들이 즐기는 음식입니다. 저는 뭉티기, 생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고기는 당일 도축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동네 정육점 사장님과 친해지는 것도 구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음식의 4대 기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음식은 모두 풀 먹인
유기농으로 키운 동물과 채소를 우선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자는 생우유와 간을 영양소의 보물 창고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우유 유통은 합법이 아니기에 발효 유제품을 추천합니다. 간은 생간을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비위가 맞지 않는 분들은 간 파테 또는 간 전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간을 먹지 못할 경우에는 건조 간 알약을 추천합니다. 뿌리 깊은 영양을 시작하는 법. 뿌리 깊은 영양에 적응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습득해야 할 기술이 많을 수 있다.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면 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외식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요리 대부분은 씨앗기름과 설탕에 깊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 뿌리 깊은 영양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먼저 외식을 되도록 자제하고 주방에 익숙해져라. 달걀, 견과류, 크림, 치즈 등 천연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요리 기름으로 버터를 사용하면 채소 맛이 더 좋아진다. 냉동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 재료를 더 많이 선택하자. 동네 마켓에 신선한 채소가 배달되는 날을 기억하면 좋다. 가장 큰 장애물은 어린 시절부터 식욕을 자극하던 단맛이다. 설탕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달콤한 음식을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욕심내지는 말자. 설탕과 씨앗기름을 줄이면 오래지 않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천연지방은 설탕에 대한 갈망을 줄어들게 하고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에너지와 집중력도 좋아질 것이다. 뿌리 깊은 영양을 실천하는 법. 뿌리 깊은 영양에 성공한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독성 지방을 건강한 지방으로 바꾸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했다. 이 세 가지 방향, 그것이 전부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씨앗기름은 우리가 피해야 할 독성 물질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영양이 풍부한 전통 음식의 4가지 기둥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내 목표는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현대 식단과 통합하는 것이다. 다음은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신다.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 허브차 또는 콤부차를 마신다. 최상의 결과를 원한다면 간식의 유혹을 던져버리자. 식사와 함께 영양 보충제를 섭취한다. 수면과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자. 일정 관리표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식사 스케줄을 계획하자. 물 섭취량.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체가 새로운 영양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간식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식사 사이에 물을 마실 수 있다. 신장결석이 생긴 환자들은 모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음료. 미국인의 50%가 매일 탄산음료를 마신다. 탄산음료는 액체 설탕이다. 무설탕 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좋지 않다. 레몬 조각을 넣은 탄산수, 허브차, 콤부차 등을 대안으로 추천한다. 달콤한 탄산음료를 그윽한 전통차로 바꿔보는 것은 어떤가? 삶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간식. 간식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다. 대부분의 간식 리스트를 채우고 있는 음식은 질 낮은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소위 건강 간식이라고 불리는 제품에도 독성 지방과 과도한 당이 함유되어 있다.
내가 진료했던 습관성 간식 중독자들은 항상 음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간식 습관을 끊어야만 이런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식의 욕망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길 권유한다. 물과 차 마시기, 운동, 산책,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것이 좋다. 수면 및 운동. 실제 음식은 건강을 위한 신체의 전제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운동은 신체를 최적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 몸은 방금 운동한 팔다리에 근육, 뼈, 관절을 위한 영양소를 보내도록 지시한다. 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이 절대적이다. 활동량이 많지 않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섭취한 음식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체지방이 계속 쌓이게 된다. 식사 계획.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앉아서 어떤 식재료를 구입할지, 무엇을 요리할지 계획을 세우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식단 스케줄을 고민하는 것은 더욱 좋다. 일정 관리 스케줄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연구에 따르면 단 몇 분만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새로운 습관을 더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영양 보충제. 균형 잡힌 전통적인 식단을 따르고 있는데 왜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대인은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며 과거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기회가 적다. 둘째, 대부분의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의 식품에는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모두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용량은 하루 기준이다. 비타민 D 하루 2000에서 4000 IU, 아연 하루 15mg, 마그네슘 하루 250mg, 종합 비타민. 다음은 붉은 고기나 간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건조 간 알약, 칼슘 하루 500mg, 비타민 K 하루 1.5mg, 오메가3. 오메가3 보충 방법은 아마씨를 신선하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들기름도 좋은 선택이다. 한두 큰술을 뜨거운 물에 저어 차처럼 마시거나 요거트 위에 얹어 먹어도 좋다. 이 방법으로 하루 2분의 1에서 한 큰술 섭취하면 매주 4000에서 8000mg의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생선 오일 보충제에 대한 단상. 생선 오일과 간류는 신선도와 품질이 매우 뛰어나지 않는 한 보충제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을 추출하는 것은 번개를 병에 담는 것과 비슷하다. 오메가3 지방은 오메가6 지방보다 산화 반응에 훨씬 더 취약하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이중결합, 즉 약한 고리를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도의 산화성 때문에 오일을 정제하지 않고 저온 압착하는 등 부드럽게 처리해야 한다. 생선 오일 보충제의 안전성을 연구하는 뉴질랜드의 지질과학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섭씨 4도의 어두운 곳에 보관한 오일도 보관 한 달 이내에 허용치를 넘어 산화될 수 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면 산화된 오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연구자들의 결론은 진짜 음식을 통해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라는 것이다. 아마씨, 들기름, 굴, 유기농 버터, 견과류와 씨앗, 녹색 채소를 말한다. 영양소의 황금 비율. 탄수화물. 하루 탄수화물은 30에서 70g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조깅, 테니스, 자전거, 수영 등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하루 100g을 상한선으로 지키길 권유한다. 신체 에너지의 주된 연료로 포도당을 태우면 세포의 지방 연소 능력이 손상된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고정된 최적의 탄수화물 비율은 없다. 사람마다 활동량, 신진대사 속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이다. 단백질은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산화 효소 능력이 떨어지고 신경계, 면역계, 골격계 등 매일 많은 양의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 조직에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기분장애, 알레르기 문제,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여성의 하루 평균 최소 단백질 섭취량은 50g, 남성은 70g이다.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단백질은 여성의 경우 약 120g, 남성의 경우 약 150g이다. 물론 운동선수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여분의 단백질을 포도당과 지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풍이라는 관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지방. 일일 칼로리 섭취량의 60에서 85%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지방의 섭취 비율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영양소 비율은 부피나 무게가 아니라 칼로리 기준이다. 알다시피 지방은 9kcal, 포도당과 단백질은 4kcal이다.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지방은 2배가 넘는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 지방은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접시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브로콜리 2컵에 버터 2큰술을 넣으면 브로콜리 70칼로리당 지방 칼로리가 200칼로리로 지방 칼로리 비율이 약 75%에 달한다. 대부분의 견과류와 씨앗, 단단한 체다 치즈는 약 75%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이다. 달걀, 닭날개는 모두 열량 기준으로 약 60%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버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대 영양소의 황금 비율은 탄수화물 대 단백질 대 지방이 14대 16대 70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영양소의 비율은 개인의 대사 저항성과 운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절대적인 비율은 존재할 수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